네, 지금부터 온텍 패러다임이 몰고 올 5 시대 디지털 혁신 트렌드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언택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기업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 그 많은 서비스 환경들이 고객과의 직접 대면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고객 접점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 시대 또는 컨택에서 C를 뺀 언택 시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최근에 초속 통신 기술 5G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5G 시대를 선도하는 TT와 함께 5G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업 전용 서비스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5G 시대를 선도하는 주요 기술 및 서비스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많이들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순서는 총 5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시 10분부터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5G 랩 기반 KT 오픈 이노베이션, 두 번째 세션으로는 온텍 시대를 주도하는 KT의 기업 전용 5G 차별화 서비스, 세 번째 세션으로는 디지털 포메이션의 기반 기술 KT 클라우드 서비스 및 5G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네 번째 세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하이브리드 MSP 구현 전략, 또 다섯 번째 세션으로 언택 시대 고객과 커넥티드한 접점 구현 전략, 이런 순서로 총 5개의 세션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의심 나눈 질문사항이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소개해드릴 저희 협회에 메일로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 질문사항들 모아서 지금 발표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세미나 종료 후에는 저희가 따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이메일을 발송해 드릴 텐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이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 응해 주시면 응답자 전원에게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마지막 순서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5G 랩 기반 KT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KT 융합기술원의 김광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은 현재 KT 융합기술원 기술 전략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융합기술원의 기술전략팀장 김광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술적인 큰 어떤 내용보다는 요즘 너무 언택트 기술이라든가 다음 세션에서도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주실 테니까 저희가 현재 고민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요즘 코비드19 관련해서 블로그에 인터넷상에서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많지만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소아이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재밌어 보이는 것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중국이 미사일을 한 방 안 쏘고 3차 세계대전에 승리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라든가 미국인들 이분들이 보이는 것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부자들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보다 면역이 좋은 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원유 값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소비 없는 사회에서 석유는 쓸모가 없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비드19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병원을 가고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이런 게 저희가 체감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뭐 저희 나라는 좀 덜하지만 유럽, 뭐 북미 뭐 이런 지역들이 락다운되고 스테이에 하면서 거리 하나 사람이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 그림은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 빨간 게 이제 확진자 수고, 이 녹색이 이제 그 평소에 어떤 활동하는, 트래블링하는 어떤 거리를 활동하는 그런 수치들인데, 급격하게 뭐 비엔나라든가 뭐 뉴욕, 암스테르담 뭐 이렇게 쭉 급격하게 위축되는 게 보였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스테이하게 안정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락다운 스테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하는 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코비드19를 검색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KT 관점에서 보면, 뭐 구독 경제 관점에서 보면 고객들이 어디에 더 지불의사가 있느냐 봤더니 넷플릭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조사한 거니까, 미국에서 조사한 거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아마존, 뉴욕타임스도 정기 구독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라이브,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이런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런 집에서 보고 듣고 게임하고 이런 쪽에 지불의향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조사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락다운과 스테이홈에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크셔 해더웨이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작년 수준, 그리고 과거 수준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려고 그러면 2, 3년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약 60조를 손실을 보면서 아메리칸, 뭐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트 항공을 다 매도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샥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사람마다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틀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또 있는데, 이걸 방향성을 어떻게 보일 거냐. 어차피서 저희 고민을 좀 공유하면, 이제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이런 도전 과제에서 뭐가 중요하냐, 과연 언택트 기술이 중요하냐,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생존과 생활의 유지, 그리고 업무, 서비스, 관계의 연속이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뭐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는 네트워크를 쓰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쓰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얘기보다는 뒤쪽에서 기술 외에 좀 다른 어떤 액티비티도 있는지 좀 더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롤랜드 버그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뭐 기업들은 상당히 임팩트를 받죠. 유동성이라든가 프로피티비리티, 수익성 측면에서 투어리즘이라든가 트래블, 뭐 여행사라든가 공항, 뭐 리테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받고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조사됐고요. 인더스트리별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비치라는 그런 어떤 네이밍을 했는데, 미국에서 거기 보면 부킹, 예약하고 엔터테인먼트나 라이브 이벤트를 좀 서비스하거나, 그리고 에어라인 하거나, 크루즈하고 카지노 쪽을 가거나, 그리고 호텔, 리조트, 이런 인더스트리 쪽에 뭐 마켓 캡이 한 달 사이에 보통 한 330억 달러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메리어트 호텔, 카니발, 힐튼 호텔, 델타 에어라인 이런 쪽에 시가총액들이 뭐 40%, 30% 반절까지 떨어지는 그런 샥을 경험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샥을 받아서 이게 위축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뭐 요즘 뭐 교육부에서도 많이 쓴다는 줌이라는 회사를 보면 시가총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또 유저 수도 2020년 3월 달에 200만이었는데 4월 달에 300만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폭증했죠. 그래서 줌의 시가총액이 이게 5월 14일 입자 기준으로 세계 7대 탑 티어의 항공 라인을 합친 시가총액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게 됐죠. 근데 이게 뭐 옳다,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줌의 사례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샥들은 새로운 기술이 커비드가 아니고 UX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코비드19는 고객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죠. 더 빠르게 이런 기술들을 수용하고 채택하게 하는 촉매제가 됐고, 이런 게 아까 줌이 크리티컬 매스라든가 데스벨을 넘어서 캐즘을 넘어서 빠르게 어떤 과학자를 확보하고 수익성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 줌이라는 기업들은 운이 좋았든 아니면 준비가 됐든 잘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얼리 아답터, 우리 메저리티 이렇게 해서 캐즘이 있었지만 그 단계를 굉장히 단축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리가 4월 29일 날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2년간의 가치에 해당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약 2개월 사이에 다 봤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활용도, 네트워크 활용도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네트워크 기반의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는 회사니까 이게 계속 인텐시브하게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이냐. 물론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오면 일시적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또 오프라인상에 많은 활동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지속적이어서 굉장히 우리랑 같이 어차피 살아야 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로 계속 가야 되는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가 좀 예측하기 어렵고, 이거는 결국 듀레이션과 프리퀀시에 따라서 얼마나 발작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임팩트를 미치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는 시사점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동경제학에서 기대 이론,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스펙트 티어리.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느낄 때 효용보다, 이익보다는 손실에 대해서 예민하다. 근데 코비드 샥이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 주변에 대한 어떤 아픈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손실이라고 인식했고, 그 락다운 스테이어 매치 베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니까 그 포인트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 손실이 집에 있는 게 손실이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라 느껴지는 거고, 돈 못 버는 게 굉장히 큰 손실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환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게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미국에서도 갑자기 다시 또 아웃브레이크가 되고, 중동에서도 어떤 행사, 라마단이라는 축제가 일어나면 그런 것들 진행하면서 다시 또 2차 아웃브레이크 나타난다는 징조가 나타나듯이,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집에 있는 게 하나의 손실로 느껴지는 그런 구조로 변하지 않나. 그러면 이게 쉽사리 끊기가 쉽지 않다. 이제 길리어드라든가 여러 가지 모다나라든가 그런 제약사나 그런 쪽에서만 개발하고 있지만,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돼서 굉장히 촘촘하게 디지털이 구분된 매트릭스라든가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방역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된 뭔가 사람들이 그런 손실로 느끼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 상의 활동들도 보장해 주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이제 시사점 있게 느꼈던 자료 중에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 하셨던 로버트 라이라는 분이 가디언에 기고한 내용 중에 클래스 디바이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모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화이트 칼라라든가 이런 약간 샐러리가 높은 분들이 어떻게 원격 근무 노동자가 되겠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뭐 페이도 좀 괜찮은 분들. 그리고 에센셜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코비드나 위급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죠. 간호사, 돌봄 노동자, 농부, 푸드 프로세서, 트럭 운전사, 창고 근로자, 택배, 약사, 경찰, 군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에센셜이다. 그리고 나머지 unpaid, 임금 미지급 노동자, 무급이직을 떠났거나 직장을 잃거나 잊혀진 사람들, 뭐 감옥에 있거나 이민자 수용소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클래스가 더 디바이드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 병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미지급 노동자, 잊혀진 노동자들도 우리가 케어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BM이나 비즈니스를 진화시킬 수 있느냐, 그 시사점을 주는 책으로 제가 한번 디커플링이라는 텍스에라 교수가 쓴 하버드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쓴 게 이제 이게 뭐 많은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현재 이분이 제시한 것들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의 표준 BM을 명확하게 작성해 본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 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인더스트리가 경쟁하는 방식, 서비스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을 정의해보고 그걸 한번 전부 다 그 표준 BM을 동등하게 디지털로 버전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디지털 버전에서 자기가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분께 나라별로 아니면 서비스별로 타겟별로 뭔가 포인트를 주는 거죠.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 그렇게 해서 파괴적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버전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여기서 굉장히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그 밸류를 주는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고객이 잘 수용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버전을 어디다 먼저 투입해야 되느냐?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 에센셜에 필수적 노동자, 간호사라든가 택배기사, 약사, 트럭 운전사 이분들한테 뭔가 대체를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잘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모터 원격에서 저희들도 원격 근무를 하고 있지만 원격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최근에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국내 어떤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미국의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실적이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홈 리노베이션 하는 니즈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근무해 보니까 집에서 고쳐야 될 것도 많이 보이긴 하던데 일단 그걸 떠나서 필수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줘야 될 것들이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 팀에 생각하는 것들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타스 마스 얘기도 나오고 디지털 트윈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 그러면 그런 캐퍼빌리티라든가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BM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쪽에는 저희가 앞쪽에 얘기한 어떤 첨단 기술, 뭐 뒤에 세션에서 말씀하신 그 기술 외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활동들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이제 벌레백사의 위브라는 건데요. 자켓 65%가 구리 성분으로 바이러스 움직임을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11km의 어떤 구리실로 제작되는데 구리가 제가 몰랐었는데 약간 바이러스 움직임을 교란시킨다는 어떤 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옷을 만들거나 또 이제 뒤쪽 보시면 스웨덴의 한 호텔은 지금 현재 객실들이 다 비어 있는데 아까 다 이게 폐업 상태라고 그랬고 방을 굉장히 캡이 떨어진다는데 이거를 식당으로 개조해서 운영하거나 또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지만 유리 캡슐로 공간을 만들어서 또 식당을 만들거나 뒤쪽을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퓨어 케이스라는 곳인데 오존을 케이스 내에 가두는 코팅 처리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98% 제거한다. 이런 오프라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안면 인식으로 작동하는 자동문이 장착되어서 손잡이 없이 또 문 열고 개인용 컴퓨터와 책상, 수납장 이런 환풍기가 내장되어서 개인용 사무 공간들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이런 어떤 네트워크 그 외에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오픈한 상에서 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에어커튼 공기 차단막을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건너가기 어렵게 하는 에어커튼도 만드는 그런 서비스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는 사항들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오픈 R&D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우면동 판교 쪽에 5G 액세스라든가 엣지 클라우드, VM을 나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와서 그런 거에 선택돼서 그 아이디어들이 채택돼서 일레버레이션 돼서 퀵하게 실험해서 아까처럼 고객들한테 진짜 오라는 것들이 뭔지 빨리 테스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지향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지향점도 하면서 같이 협업하지만 저희 쪽 우면동에 있는 저희 쇼룸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 한 1,800분 정도가 와 있고 오셨고 500개 가까운 기업과 기관들이 와서 저희 쇼룸에 있는 5G 기반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설명을 듣고 같이 협업 포인트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도 이 정도고요. 코비드-19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열심히 사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진 팀장님께서 코비드-19 이후의 그 주요 기술 흐름과 그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KT 오픈 R&D 추진 방향과 오픈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KT 기업 전용 5G 차별화 서비스에 대해서 KT 김성훈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KT 김성훈 과장님은 현재 그 KT 기업무선 사업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김성훈 과장님을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KT 기업무선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저희 기업 중용 5G 서비스인데요. 일단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왜 KT 5G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 중용 5G 또는 프라이빗 5G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프라이빗 5G의 강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KT만의 프라이빗 5G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 전용 5G 소개에 앞서 5G망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속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5G는 기존 LTE 대비 약 20배 정도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저지연인데요. 속도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지연입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게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를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체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초연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연결은 기존의 이제 3G LTE에서도 라우터나 모뎀 같은 단말에 PC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의 어떤 장비들을 붙여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5G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5G 라우터 단말에 기존보다 10배 많은 하위 단말들이 붙어서 데이터 통신을 가능토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KT의 5G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KT는 2016년부터
5G 규격을 이제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2016년에 세계 최초로 5G 규격을 완성한 이후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4월에 국내 타 통신사와 비슷한 시기에 물론 저희가 최초이긴 합니다만 5G 바리스타 로봇을 통해서 국내에 상용을 한 이후에 현재 1년 2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통신 3사의 5G 중에 왜 KT 5G여야만 하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최대 주파수 대역폭입니다. KT는 현재 SKT와 함께 동일한 100MHz의 주파수 대역폭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주파수 대역폭이 넓으면 뭐가 좋은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파수 대역폭이 넓으면 차선이 넓어서 여러 대 차가 이렇게 차선이 넓을수록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주파수 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다 엣지 통신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엣지 통신센터는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이제 메인 인프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LTE 때까지만 해도 이런 엣지 통신센터가 전국에 있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관계가 없는데, 저기 수도권에서 떨어진 부산이나 아니면 전남에 계신 어떤 고객분들은 데이터 호 처리를 할 때마다 항상 수도권에 있는 장비까지 데이터 호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5G가 되면서 KT가 전국 8개 지역에 엣지 통신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시도를 하시면 서울까지 데이터가 거치지 않고 바로 지역에서 데이터 호처리가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훨씬 지연 시간이 짧아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파트너를 말씀드리면, 국내 이제 타 통신사의 경우에 언론 보도를 통해 이제 중국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을 해서 백도어가 있다든지 이런 이제 이슈에 좀 이제 휘말리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K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이렇게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고 안전한 파트너들과 함께 5G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믿고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기업 전용 5G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전용 5G란 일반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 가입자들이 접속하시는 일반 데이터와 기업 전용 데이터를 분리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맨 아래 일반 LTE 5G 단말이 있습니다. 개인 가입자들이 접속하시는 이 단말은 이렇게 LTE 단말은 LTE 기지국, 그리고 5G 단말은 5G 기지국을 접속한 이후에 일반 상용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전용 5G 가입자들은 이렇게 LTE 단말은 LTE 기지국, 그리고 5G 단말은 5G 기지국까지 동일한 기지국, 그러니까 개인 가입자들과 동일한 기지국을 접속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업 전용의 전용 게이트웨이를 탄 이후에 고객의 사내망까지 이렇게 KT 사업용 전용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2016년에 출시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전용 LTE 서비스와, 그러니까 레거시 서비스죠. 이 기업 전용 LTE 서비스와 저희가 19년 4월에 출시한 기업 전용 5G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 측면에서 보시면 LTE에서는 최대 800Mbps의 속도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5G에서는 최대 20GBps의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측면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LTE에서 40ms, 그리고 5G에서는 최대 1ms까지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도 제어라는 내용은
저희 기업 전용 LTE 또는 기업 전용 5G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총량을 여러 단말이 함께 쉐어해서 사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총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총량을 소진한 이후에 데이터가 끊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3Mbps의 속도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전용 LTE 때는 모든 단말이 3Mbps로 일괄적으로 속도 제어가 됐다고 하면 기업 전용 5G에서는 특정 단말의 경우에 고객께서 원하시면 10Mbps, 20Mbps의 상향된 속도 제어를 받으시면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수도권에 구축한 그런 그 인프라 외에도 저희 지방에 별도의 그 개인 가입자를 위한 엣지 통신센터와 별개로 기업 전용 가입자들을 위한 별도의 엣지 통신센터를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업 전용 LTE 5G와 그 국내 타 통신사들의 서비스를 간략히 비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전용 LTE 서비스는 경쟁사인 SKT 또는 LGU 플러스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전용 5G 서비스는 저희가 작년 4월에 출시를 했고요. 현재 SKT는 출시하지 않은 상태이고 LGU 플러스는 지난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출시한 1년 1개월 이후인 지난달에 5G 기업 전용망이라는 서비스로 동일한 스펙으로 이제 상품을 출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비스가 데이터 총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총량이 300기가에서부터 최대 200테라까지 10종의 요금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제는 그 타 통신사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제 측면에서 보시면 특정 지역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하게끔 한정하는 존형과 그리고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나 기업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전국형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유무에 따라서 고객사 인트라넷망, 그러니까 고객사 사내망에만 접속하게끔 제한하는 전용선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저희 게이트웨이 이후에 인터넷망으로 데이터를 접속하게 하는 인터넷형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형과 전용선형 방식은 LGU 플러스는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SKT는 인터넷형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과 패드 단말에서 기업망과 그 일반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이 망을 전환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KT는 그 저희 KT 네트워크에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렇게 망 정보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께서 별도의 액션 없이 망을 자동으로 전환하실 수 있지만 타사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말에서 앱을 설치해서 별도의 액션을 해야만 일반망과 기업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저희 KT의 기업 전용 5G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iOS 단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화 기능으로도 매달 그 고객사 관리자께서 우리 회사가 현재까지 사용한 트래픽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관리자 포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입한 데이터 총량을 여러 단말이 이제 쉐어해서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이 단말별 월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말이 이렇게 기업망에 접속했을 때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카메라와 캡처 같은 보안 기능은 또 이렇게 단말에서 쓸 수 없도록 차단한다든지 이러한 MDM 솔루션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레퍼런스를 보시면 현재 저희 KT 기업 전용 5G는 315개 정도의 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통신사의 그 가입자 수를 모두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에 현재 기업 전용 5G 시장의 약 80% 이상은 KT 기업 전용 5G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말씀드린 기업 전용 그 무선망의 강점을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업 전용 5G는 그 사용하시는 위치에 따라서 존형과 전국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형과 구축형 이렇게 두 가지 또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서비스형은 별도의 구축비가 수반되지 않고 하나의 기업 전용 인프라에 여러 고객사가 모두 수용이 되어 하나의 인프라를 같이 쉐어하시는 방식이고요. 그 구축형 방식은 그 별도의 게이트웨이 인프라를 우리 회사 전용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라서 별도의 투자비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별도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 구성도를 보시면 제가 앞장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기업 전용 5G를 사용하는 폰, 패드 또는 IoT 단말은 기업 전용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용선을 타고 고객사의 사내망까지 연결이 되게 되고요. 또는 고객사께서 우리는 우리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별도의 사내망이 없다. 단 그 데이터 총량을 통해서 통신비를 아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전용선을 통해서 기업 사내망에 연결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공중망으로 데이터를 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일반 가입자들이 쓰시는 데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좀 더 데이터를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저희 기업 전용 5G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단말 보안 솔루션 MDM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용선 방식으로 고객사 사내망에 구성한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사용하시는 그 고객사의 사설 IP를 저희가 고정해서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단말 관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기업 전용 5G의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비용이 설계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단말 전체 단말이 사용하시는 월 데이터가 5테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그 5G 요금제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개인 가입자를 위한 요금제가 월에 8GB를 제공을 한 55,000원의 상품이 있는데요. 이 요금제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를 비교를 하면 저희 기업 전용 5G를 가입했을 때 약 30% 이상 통신비를 절감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5테라가 아닌 예를 들어 10테라, 30테라, 100테라 이렇게 용량이 클수록 개별 구매 대비 그 할인폭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총량을 통해서도 이제 통신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각 단말에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서 별도의 결합 할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패드의 요금제가 월 29,7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달에 5,500원의 결합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가입하신 요금제가 54,900원 이상의 요금제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월 8,800원의 기업 전용 결합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전용 서비스 포털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가입하시는 이 데이터 총량을 각 단말별로 균등하게 분배한다든지 또는 그 고객의 그 단말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차등 분배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가입하신 데이터 총량을 어느 만큼 사용했는지 이렇게 트래픽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통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전용 5G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전용 5G에서는 회선별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희 기업 전용 LTE와 기업 전용 5G가 총량을 사용하신 이후에 모든 단말이 3Mbps로 이렇게 속도가 제어돼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객께서 특정 단말의 경우에는 1Mbps 속도 제어가 너무 느리다.
이 단말은 영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는 속도 제어가 되면 안 되는 단말이라서 10Mbps 또는 20Mbps의 높은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써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신 이후에 10Mbps, 20Mbps의 상향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미엄 속도 제어라는 별도의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KT를 비롯한 모든 통신사들은 그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서 그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끊기면 안 되는 음성통화, 이런 음성통화가 가장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그널링 데이터라고 하죠. 모든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그널링 데이터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시그널링 데이터 이후에 절대 끊기면 안 되는 음성통화가 2순위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객께서 사용하시는 네이버라든지 이럴 때 접속을 위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이제 후순위로 위치해 있는데요. 프리미엄 속도 제어라는 유료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특정 IP 아니면 특정 앱에 접속하시는 경우에 그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보다 좀 더 우선순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 계시는 콘서트 현장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의 기지국에 여러 단말이 붙었을 때 아마 데이터 속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끊기는 현상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속도 제어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끊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업 전용 엣지 통신센터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그 KT가 전국 8개 지역에 그 개인 가입자들을 위한 엣지 통신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기업 전용 5G도 기업 전용 5G 가입자들을 위한 엣지 통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구로 지역 외에도 서울 해화 지역 그리고 부산에 엣지 통신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충청도 또는 전라도 또는 부산 지역에서 기업 전용 5G를 접속하시는 고객사의 단말들은 그 데이터가 서울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해당 지역, 부산을 통해서 모두 데이터 호처리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기존 기업 전용 LTE 또는 타사의 서비스 대비 훨씬 지원 속도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한 요금 체계인데요. 저희 기업 전용 5G는 기업 전용 5G를 위한 별도의 스마트폰, 패드, IoT 전용 요금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제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 전용 5G는 이렇게 총량을 가리키는 모회선이라는 그 모회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회선 총량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패드, IoT와 같은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들이 기업 전용 5G라는 부가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회선 총량의 데이터를 함께 쉐어해서 쓰실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전용 5G의 총량은 가장 낮은 요금제가 약 300G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200테라까지 이렇게 10가지의 요금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께서는 이렇게 300GB의 총량을 사용하신 이후에도 3Mbps QoS가 걸려서 3Mbps 속도 제어가 걸려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전용 5G 가입자들을 위한 별도의 저렴한 스마트폰 그리고 패드 전용 요금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가입자들은 그 월 8기가를 제공하는 55,000원 상품이 가장 저렴한 요금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 전용 5G를 가입한 고객사의 임직원께서는 기업 5G 베이직이라고 하는 월 29,700원의 5G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요금제는 음성 문자는 무제한이고요. 데이터 제공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에서 가입한 데이터 총량을 함께 쉐어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5G
그 태블릿 단말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5G 태블릿 단말도 이렇게 기어 5G 슬림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용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 요금제 또한 15,400원으로 개인 가입자들이 가입하시는 요금제 대비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5G 기본적으로 기어 5G 부가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야 이렇게 총량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부가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10Mbps 또는 20Mbps의 상향된 속도로 데이터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33,000원, 44,000원에 유료 부가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다른 단말들과 별도의 속도 10메가, 20Mbps의 상향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현재 기업 전용 5G를 가입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타 고객사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전용 5G 1호 가입자인 H중공업인데요. 이 H중공업은 저희가 3년 전에 출시했던 기업 전용 LTE를 만족해서 이제 쭉 사용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기업 전용 5G를 저희가 출시를 하자 1호로 이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G 모뎀에 넥밴드를 연결을 해서 그 사업장 내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순찰 업무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5G 스마트폰, 5G 패드를 도입을 해서 업무용 폰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A 선보사, H 해상 이러한 그 선보사 고객사들도 보상 직원 업무용으로 5G 스마트폰 패드를 도입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D, B, C 소방본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거의 전국에 계신 모든 소방본부에서 기업 전용 5G를 도입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방본부에서 사용하시는 주요 용도는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그 화재 영상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희 5G 라우터를 통해서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그러한 용도로 기업 전용 5G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B사 그리고 M 컨설팅 회사도 그 직원들이 또는 외근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근 직원들을 위한 아이패드 또는 그 LTE 칩셋이 내장된 LTE 노트북 이러한 단말들을 기업 전용 5G 데이터를 도입해서 이렇게 데이터 총량을 도입해서 이제 데이터를 쓰고 계시고요. 이 고객사께서도 기존에 이제 기업 전용 5G가 아닌 개별 회선들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저희 기업 전용 5G와 한 달 그 통신비를 이제 비교해봤더니 뭐 50% 이상 훨씬 이제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모두 기업 전용 5G로 전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H건설기계에서도 기업 전용 5G를 도입하셨는데요. 중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접수, 출동, 수리하는 그러한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한 5G 단말을 도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탑 정유사인 S 정유사, G 정유사에서도 업무용 5G 스마트폰을 위한 기업 전용 5G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기업 전용 5G가 크게 서비스형과 구축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G 정유사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다른 고객사와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쉐어해서 쓰는 게 싫다라고 하셔서 이제 투자비가 이제 좀 발생을 하긴 하지만 별도의 어떤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서도 기업 전용 5G를 도입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S방송사에서 5G 스마트폰과 방송 중계 장비를 연결을 해서 방송 영상을 관제센터라든지 방송사로 송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P대학에서도 대학교 내의 주요 건물에 5G 무선랜을 구축을 해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기업 전용 5G를 도입을 하셨고요. 이 연구 과제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기업 전용 5G 가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H중공업의 경우에도 공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골리앗 크레인, 이런 크레인을 원격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LTE 라우터 또는 5G 라우터와 크레인을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이 장비들을 운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업 전용 5G를 도입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재 저희 KT는 기업 전용 LTE 그리고 기업 전용 5G 이런 300개가 넘는 그런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발굴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국내의 IT 회사들,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IT 회사들, 그리고 또 연세의료원 또는 서울대학병원, 이러한 또 병원들과도 새로운 유스 케이스 발굴을 위해서 계속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업 전용 5G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KT 영업대표 또는 이렇게 저희 사업부서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응대 또는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 전용 5G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 김성훈 과장님께서 5G랩 KT의 5G랩 차별화 서비스와 다양한 레퍼런스 유즈 케이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근본 온라인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으로 KT 클라우드 서비스 및 5G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KT의 김범수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클라우드 서비스와 5G 엣지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플랫폼의 소개를 맡은 KT 클라우드 서비스 팀의 김병수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세 가지입니다. KT 클라우드, KT 5G 엣지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플랫폼 세 가지입니다.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는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를 소개하기 전에 기본적인 클라우드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IT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빌려 쓰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기존 서버에 비해 클라우드의 강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초기 구축 비용이 적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전반적인 투자비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두 번째로 유지 관리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장애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문제 해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365일 24시간 관리를 통해 장애 해결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암호화 관리로 정보 보호 강화 및 서비스 사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체계가 확립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존의 서버 구축 비용 대신 저렴한 월 비용으로 임대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고성능의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IaaS 위에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의 응용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성능의 인프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PaaS와 SaaS가 있습니다. KT는 기존의 IaaS를 주력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현재 발전 방향에 맞춰 비즈니스 혁신 도구로서 플랫폼과 서비스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서비스 유형별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별도의 구축 없이 서비스 신청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 다른 사용자들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 센터 또는 특정 상면을 임대하여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기업이나 금융 클라우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고객 전산실이나 IDC 센터 상면을 활용하여 직접 구축하는 형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T 클라우드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연표에서 볼 수 있듯이 KT 클라우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의 시작은 2011년도 천안 데이터 센터를 최초 구축하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KT는 그 이후에 김해, 목동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었고 2017년에는 금융 특화 클라우드인 FSDC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국내 최초의 금융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도 시작되어 금융업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IT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작하여 공공, 금융 서비스 등 특화 분야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5G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되어 AR과 VR,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등의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프라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3개의 전국에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가 있으며 11개의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듯이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특화 클라우드, 금융 전용 클라우드, 공공 전용 클라우드까지 모두 4가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천안 데이터 센터, 목동 데이터 센터, 김해 데이터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고 저렴한 월비용으로 가상 서버나 스토리지,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적은 규모로 안전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물리 서버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특화 클라우드는 천안과 목동 데이터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IPS나 방화벽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있고 365일 24시간 보안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전용 클라우드는 목동 데이터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로 현재 타사에는 없는 KT만의 강점인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모두 충족한 클라우드로 작년 3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공공 전용 클라우드는 흔히 G클라우드라고 불리며 키사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모두 획득한 클라우드입니다. 천안 데이터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고 약 15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도입하여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비스 유형입니다. 클라우드는 기업 전용, 공공 전용, 금융 전용, 5G 엣지 클라우드 등 4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장에서는 공공 전용 클라우드와 금융 전용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전용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가능한 KT의 클라우드로 CC 인증을 받은 물리 보안 장비를 사용하여 보안성을 인증받았고 보안 레벨에 따라 DMZ 존과 프라이빗 존의 망분리가 가능합니다.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하여 IPS와 방화벽을 거쳐 DMZ 존이 연동이 되어 있고 DMZ 존과 프라이빗 존은 연동하여 전용 회선으로 내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보안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 보안 장비 활용, 보안 대응 및 사고 분석, 월간 데이터, 리포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인증을 KT 클라우드가 받았고 공공기관에서 부족한 운영 인력을 KT 인력을 활용해 상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118개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권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금융 클라우드이며 IPS와 방외벽 사이에 금융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인 금융보안원의 통합 관제 장비를 연동하였습니다.
금융 클라우드 또한 DMZ 존과 프라이빗 존을 분리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다음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클라우드입니다. 엣지라는 단어의 뜻은 인프라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5G 엣지 클라우드는 KT의 5G망을 기반으로 전진 배치된 엣지 상면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GBps 백본 및 회선을 통해 최고의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하며 초저지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하며 센터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 고객 온사이트 확장이 아주 용이한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전진 배치는 트래픽의 부담을 줄이고 레이턴시를 최소화해서 초저지연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 센터가 전진되어 있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면서 속도가 빨라지며 서비스 앱 서버가 전진 배치되어 있어 그만큼 레이턴시가 최소화됩니다. 고객사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인프라 서비스가 전진 배치되어 타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끊김없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KT의 센터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 고객사에 구축된 온사이트 클라우드와의 유기적인 연동인데 타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인프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끊김없는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앱 레벨의 보안을 통해 KT의 강화된 보안 체계 및 보안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천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제어 및 활용할 수 있는 초연결성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5에서 30ms의 지연이 발생하였지만 전진 배치를 통해 최대 지연 10ms로 줄이면서 AR과 VR, 드론, 자율주행 등에서도 무리 없이 5G 엣지 클라우드가 사용 가능합니다. KT의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 현재 가장 트렌디한 서비스들이 KT의 엣지 클라우드를 통해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축 현황입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전진 배치로 인프라, 플랫폼, 솔루션에 대한 무중단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5G 특화 서비스나 B2B 서비스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해와 부산 두 군데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2개의 통신 센터를 기반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5G 엣지 클라우드의 서비스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축형, 서비스형인 고성능 엣지 인프라 서비스와 엣지 플랫폼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엣지 인프라는 고성능 VM과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KT 클라우드와 고객의 기업 내부망 및 인프라와 연동하는 서비스입니다. 엣지 플랫폼은 고성능 인프라 위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엣지 기반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올린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전진 구축해뒀기 때문에 초지연 환경이 구축되어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엣지 인프라의 고객 활용 사례를 보면 연세의료원 응급의료 서비스가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의 사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엣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협동 로봇 등의 공정 자동화를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의 높은 효율을 가져다 줍니다. 인프라 구축 유형은 KT 국사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가 있으며 고객사 내에 직접 구축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KT 통신국사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며 약정 할인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전용 5G와 연계가 가능하고 KT 국사 내에 이용 가능한 높은 수준의 보안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사 내에 직접 구축하는 형태는 하드웨어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하여 구축하며 일시납이나 임대, 월가금 단위로 요금 수납이 가능합니다. 고객사 내 구축은 고객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KT에서 위탁 운영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엣지 클라우드의 차별성입니다. 엣지 인프라와 엣지 인프라와 플랫폼에 대해 좀 더 도식화하여 설명드리면 KT의 엣지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하여 최신 CPU, 기업용 SSD, 최대 10GBps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전에 구축할 필요 없이 쉬운 형태로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KT의 5G 엣지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업무 효율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이파 주관의 연쇄의료원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응급환자의 신고 접수부터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구급 단계에 따라 환자의 상태 진단, 맞춤형 처치, 최적 병원 이송 및 이송 경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의 넥밴드를 활용하여 현 위치에서 가장 빠른 길을 확인하고 현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게 합니다. AI 맞춤형 진단을 활용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실제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정확한 1차 처치와 가장 빠른 속도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실현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KT의 AI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인프라 관점에 주력하던 KT는 파스, 사스 등의 미래지향적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성능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현재는 장비 투자와 함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컨테이너 등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른 솔루션사와의 협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클라우드는 단독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서비스나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존에는 IaaS에만 집중하다가 비즈니스 혁신 도구인 파스나 사스와의 협업 및 신기술 통합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확장을 용이하게 해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형태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다른 업체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영 전략을 의미합니다. 완성차 업체인 A는 IoT 기반의 스마트 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 자동화, 그리고 품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분석을 통해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체인 B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추천 마케팅을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제조사인 C는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터 제어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료 솔루션 업체는 머신러닝 기반의 메디컬 이미지 분석으로 CT 촬영 사진을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분석, 진단하여 의사들보다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국내 업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입을 검토하는 분야는 클라우드와 AI 빅데이터, 그리고 IoT와 5G 기반의 무선을 우선순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KT의 AI 빅데이터 플랫폼 개요입니다. AI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존 인프라에는 공공, 금융, 기업, 제조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성능의 센터 클라우드가 구축이 되어 있고 커넥터 허브를 활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 연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관리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컨테이너 등의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플랫폼이 구현됩니다. 고객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통합 관리 환경이 제공되며 다른 솔루션사와의 솔루션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협업 가능한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로 KT에서 자랑하는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대규모의 원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수많은 원시 데이터를 KT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수집,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빅데이터와의 차이점은 사전에 인프라와 서버, 스토리지 등을 일체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서버와 스토리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스토리지 자원이나 서버 자원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파크 기반의 메모리 처리로 성능이 좋아지고 서버리스 형태의 서버, 컴퓨팅으로 온디맨드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관리 콘솔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모니터링 및 관제가 가능하며 타사와는 다르게 통합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도 간편한 콘솔을 활용하여 통합 데이터의 저장이나 관리, 분석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KT만의 데이터 레이크 차별화입니다. 타사와는 다르게 통합 콘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플랫폼의 영역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전문 개발 환경 및 고수준의 AI API 환경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에서 제공받은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변환하여 AI 학습 평가 단계를 진행하여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 CCTV 등의 다양한 AI API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가공 및 모델의 배포 예측을 통해 엔드-투-엔드 실행 지원을 하고 손쉬운 모델 호스팅 그리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기반의 CPU, GPU 자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KT의 AI는 기가진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성 인식이나 번역, 텍스트를 읽어서 목소리로 변환하는 TTS 사업, 영상, 그리고 딥러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AI 빅데이터에 연계한 전문 개발 환경이나 고수준 API,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 화면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개발 프로젝트 생성, 개발 IDE, 모델 학습 평가, 업무 적용, 자원 할당, 통합 대시보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블록체인입니다.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블록체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 위에 개발 표준 환경, 블록체인 엔진, 블록체인 매니저, 통합 운영 관제를 올리고 통합 운영하는 기능을 그 위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추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짧은 시간 안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추가적인 작업 없이 엔진 또한 자동 설치됩니다. 블록체인 노드 관리 및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고객에게 제공되며 개발 기간이 짧고 운용 비용이 절감되어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 또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활용 사례를 보시면 KT의 자회사인 에마우스 포인트 시스템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금융, 공공, 기업 고객의 스마트 컨트랙트, 지역 화폐, 디지털 바우처, 에너지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시 지역 화폐인 동백전에 사용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컨테이너 서비스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바이너리, 구성 파일 등을 패키지로 묶어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나 운영 체제가 바뀌어도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이 모두 한 번에 묶여 배포되므로 오류가 최소화됩니다. 컨테이너는 운영 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1분 안에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KT에서 제공하는 MSA 컨테이너 플랫폼은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수작업, 데브옵스 수동 설치 및 각각의 반복적인 프로젝트의 생성이나 구성, 개발 등을 모두 수작업 진행 관리해야 했다면 KT MSA 컨테이너 플랫폼은 한 번의 클릭으로 컨테이너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고 레퍼런스 코드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자동 생성되어 UI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KT의 사내 개발 환경을 고객에게 적용하여 기업 내에서 배포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배포하며 효율적인 배포를 통해 생산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관리의 효율 또한 높아져 기존의 관리 비용 또한 굉장히 낮아집니다. 개발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관리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 데브옵스는 개발 환경 자동 구성의 손쉬운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자동 구성하고 데브옵스 도구들에 대해 자동 설치가 가능하며 별도의 포탈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및 개발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선호하는 개발 언어 기반 또는 미리 설정된 프리셋 기반으로 개발 환경 생성 또한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데브옵스 스위트 포탈을 활용하여 운영 정책에 대한 손쉬운 생성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화면으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 포탈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및 개발 구성을 가능하고 선호하는 개발 언어 및 프리셋을 기반으로 개발 환경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브옵스 스위트 포탈을 활용하여 운영 제어 UI를 통해 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KT의 클라우드는 센터 클라우드의 엣지 형태로 확장을 통해 기존의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와 더불어 플랫폼과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술로 우리 사회 변화에 적극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KT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컨테이너 개발 환경을 플랫폼에 탑재해 두고 전진 배치되어 있는 엣지 클라우드 통신센터에서 실시간 처리된 내용을 저장과 분석, 통합 제어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객사는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구축 및 임대한 서버에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KT의 파스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고객사 정보나 KT의 분석 플랫폼이 분리적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유기적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희 내부의 프로모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상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프로모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익성 웹이나 앱 서비스 개발을 통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100만원까지는 무상 지원하여 화상회의 솔루션 등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DN 또한 특별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KT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KT 김정수 대리님께서 KT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그 5G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현재 KT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다양한 그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순서는 네 번째 세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하이브리드 MSP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콘텐츠 브릿지의 임종민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임종민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 소개를 맡고 있는 콘텐츠 브릿지 임종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 발표는 처음 해봐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좀 원활하지 못한 진행이 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는 또 이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업의 담당자들이 기존의 인프라와 또는 기존의 서비스를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방안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 클라우드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클라우드가 모든 것을 만능이다라고 다들 외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상에서는 다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시장의 어떤 대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업마다의 상황과 목적 그리고 다양한 어떤 원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기사나 클라우드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첫 번째로 단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그 플랫폼에 종속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약이 발생되고 또 장애 발생 시 이를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없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특성 또는 보안 등의 이슈에 대응하고 서비스 목적에 맞는 워크로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도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실 때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주요 데이터나
주요 개발 소스 등은 프라이빗 또는 온프라미스 쪽으로 구축을 하시고, 배포나 대외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이슈에 유연한 대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유연한 워크로드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금전적이나 시간적인 비율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한계점인 비용, 시간, 규제, 보안 등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손쉬운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클라우드 담당자들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2650명의 IT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분들에게 현재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위치, 그다음에 향후 실행 계획, 클라우드 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85%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상적인 IT 운용 모델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그 중에 49%의 응답자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고객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델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이 3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운용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뽑은 4가지 방안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방안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특색화되는 어떤 컨설팅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첫 번째, 초기 클라우드 도입 서비스 모델로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인큐베이팅 모델입니다. 초기에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IT 투자가 필요하는데, 이 서비스 IT 비용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사용 용량에 대한 어떤 산정이 돼야만 거기에 맞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될지 또는 축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클라우드 초기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구축이 되었고요. 예를 들면은 초기 서비스 구축 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시작하시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접어들면 이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셔서 용량을 산정하고, 이 산정된 용량을 가지고 온프라미스로 구축 연동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구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냥 계속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지 뭐드로 이렇게 불편하게 또 옮기냐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클라우드를 아마 좀 규모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초기에 클라우드가 저렴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의 일정 사용량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 그 클라우드의 비용이 온프라미스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던 어떤 분들께서는 거의 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백업이나 DR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온프라미스로 초창기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중요한 서비스들을 DR 센터를 꾸며서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구축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새 좀 최근의 트렌드는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온프라미스 쪽으로 반대로 DR 센터를 구축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요 백업이나 DR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사센터를 구축하거나 그에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 비용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시간, 공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최근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연동하는 부분들도 많은 니즈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단위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허들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고려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각 벤더별로 성능이나 가격 등에 특화된 파스나 사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해외에 지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본 지사 간 업무를 하기 위한 인프라 연동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보통 보안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해외 전용망을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해외 전용망 같은 경우는 저속의 고비용으로 굉장히 비싼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구성은 비용과 속도, 안정성에서 많은 이슈를 제기하고 또한 관리적인 어려움이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이슈의 해결 방안으로서 해외 클라우드 리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이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클라우드의 각 해외 리전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연결하는, 그럼으로써 관리의 편리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단일 플랫폼을 환경을 사용하시다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게 되면 서로 다른 운영 환경으로 인해서 관리적인 요소가 증가가 되고 또 그로 인한 복잡성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이슈나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각각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비용의 증가의 원인이 되어짐을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는 기업 내 하이브리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들이 부족해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용에 대한 시간 투자,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는 어떤 그 환경들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긴 시간 동안에 필요한 어떤 호흡이 필요할 때 그 기업들이 조금은 선제적으로 이 다양한 플랫폼 운영 경험을 가진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비용이 증가되는 어떤 그 부분으로 또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통합 운영 관리의 중요성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는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가 이 통합 운영 관리의 중요성을 대두로 탄생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운용을 위한 통합 운영 서비스로서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는 다양한 플랫폼, IDC, 또 KT 클라우드, AWS, 애저 또는 자체 전산실 등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의 서비스를 통합 간제 운용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고요. 자체적으로 전산 담당자가 없는 기업이나 또는 자체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 또는 신속한 장애 감지라든지 처리가 필요한 고객분들을 위한 서비스이며, 기존의 매니지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현재의 IT 인프라의 설계부터 구축, 운용, 최적의 서비스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전산 환경과 니즈에 맞춘 통합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비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는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문 인력이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의 여러 가지 그 업무 중에 중요한 관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이상은 꼭 업무 시간에만 나타나지 않고 언제 어떤 시간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항상 그래서 사람이 대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는 이처럼 퇴근 후나 휴일에도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나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 징후 포착 시
약속된 시나리오에 따라 즉각적인 통보와 조치를 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를 통해서 엔지니어의 체계적이고 상시 원격 기술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서비스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의 세부 내역입니다. 총 3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져 있고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 3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AWS나 Azure, 알리 같은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원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의 특징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존의 운용 관제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카테고리에서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한정되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한 그 서비스 항목을 모듈처럼 각각의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객의 니즈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스탠다드로 계약을 하셨으나 프리미엄에 있는 몇 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용하고 싶었을 경우에 그 항목만 추가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기 간의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KT 하이브리드 MSP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운영에서 장애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KT 하이브리드 MSP 같은 경우는 쉽고 빠른 장애 처리를 지원하며 또한 기존 사용하는 인프라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제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고객사 인프라 상황에 맞춘 유연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체계를 기본으로 엔지니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업체 간, 벤더 간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보통 기획이나 개발, 서버 구축, 클라우드 구축 이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거나 또한 운영하는 인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관리 부분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간 또는 업체 간 컨택 포인트가 많아져서 기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고요. 이러한 구조가 되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 또는 서비스 확장에 대한 어떤 기업의 마이너스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T 하이브리드 MSP는 통합 관리하여 서비스 기획, 개발 등의 고객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는 최적의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KT 하이브리드 MSP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환경과 니즈 분석을 통해서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에 맞춘 통합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은 자신들의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확보하고 투입함으로써 IT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그로 인해 인원 충원 등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비즈니스 규모와 성장 속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즈에 맞춘 서비스 설계를 통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인프라부터 서비스 단계까지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신뢰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KT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IT 인력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의 IT 인력이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 IT 인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과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저희가 제가 컨설팅을 나가서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온프라미스 환경, 기존에 있는 환경과의 구성을 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니즈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보고자료처럼 시장이 열리고 있고, 또 그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동반되는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발표드리지 못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족함으로도 있지만 장소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락을 주셔서 저희의 컨설팅을 요청을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컨텐츠 브리츠의 임종 이사님께서 다양한 인프라 관리를 위한 KT의 하이브리드 NFP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저희 협회 이메일 주소로 다음에 좀 있으면 소개시켜드릴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세션인데요. 언택 시대 고객과 커넥티드한 접점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KTCS의 김민호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민호 팀장님 KTCS 콘택사업본부 팀장님으로 계속하고 계시고요. 현재 고객과의 접점을 고민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에 나선 주식회사 KTCS의 김민호 팀장입니다. 살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런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카메라에 익숙한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고민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객센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언택트 시대의 고객과 커넥티드한 접점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개요에서 결론까지고요.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발표 자료를 좀 요약하겠습니다. 검색의 관건은 대용량의 빠른 컴퓨터고, 큐레이션의 관건은 즉 감성, 인간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5 시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통하는 요즘에 우리가 우리의 고객센터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고객들은 가상현실, 즉 온라인에서 우리와 초연결이 되고 초접촉이 이루어지고, 또한 정보의 과잉 속에서 선택의 장애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더 이기적이고 더욱 개인화될 것이죠. 이에 우리의 고객센터는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진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큐레이션이란 AI로 고객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고객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선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고객센터의 우리 상담사들은 감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상담의 고급화로 고객의 취향을 저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이 이제 포시의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과 브랜드가 얼마나 고객들한테 친숙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센터, 고객센터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센터의 디지털 큐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B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빅데이터 큐레이터로 양성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고객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감성을 저격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성과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객센터가 고객정보 데이터 이해와 응용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감성의 교감과 공감으로 고객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고객들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언택트 마케팅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빅데이터로 요즘 시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5G 등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설 패스트에 그 의사 리우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재난과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희망을 가진 자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현대와 협력의 정신이 바로 언택트 초연결, 진흥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택트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조용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 비대면의 형식으로 무인 서비스나 정보가 제공되는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무인화를 기본으로 하는 키오스크, 하나의 이제 디지털 단말기인데 이런 디지털 단말기나 챗봇, 드론과 같은 어떤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의 결제, 거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2030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런 온라인 거래나 또는 비대면 거래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 오히려 언택트 마케팅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일상에 대한 변화를 전과 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온라인 구매를 선호했고 뭐 맛집이나 또는 매장을 방문하는 그런 비중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시관을 간다든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대면을 통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도 대면 미팅 같은 경우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이 온라인 구매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집에서 바로 음식을 조리해 먹거나 또는 배달하는 부분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보다는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비대면 서비스를 갖다가 더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기업에서 대부분 재택근무 내지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비대면 업무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 뭐 아시다시피 이미 애매 결제의 비대면 서비스는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화된 오프라인 매장들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 가더라도 우리가 햄버거 주문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이런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문하고 결제하고 이 서비스를 매장에서 할 것인지 테이크아웃을 할 것인지까지 다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있죠. 더불어 이제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IT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콜센터에도 챗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컨택센터 협회의 컨택 저널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고객센터는 대부분 80% 이상이 전화, 메일을 갖다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챗봇이나 채팅, 온라인 매체를 통한 그런 채널도 확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이제 고객센터는 IT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원화시켜서 어떤 비용의 절감 또는 통합 관리의 그런 유효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이 되었었는데 근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센터가 분리되거나 이원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상담석의 높이를 상담 중에 나오는 이런 비말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높이를 120에서 190으로 올린다든지 뭐 한 칸 띄어앉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2의 장소를 빨리 확보를 해서 제1센터가 셧다운이 됐을 때 이 센터에서 업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재택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공에서 나오는 이런 콜센터 관련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상대응 체제 같은 경우도 많이 논의가 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요즘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센터는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션으로 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객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고객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갖다 선별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감성의 영역인 우리 상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에게 알맞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포시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에는 고객과 얼마나 대화를 잘 하느냐,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참고가 대부분 우리 고객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센터의 이제 디지털 큐레이션의 전제 조건을 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뭐 고객 귀사나 또는 같이 일을 하는 모든 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문해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의 문해력이 뭐냐라고 하면, 뭐 데이터의 어떤 출처나 구조, 그 다음에 분석 방법 등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안다는 것인데요.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CEO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제 얼마나 고객 정보를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잠시 이제 세리 보고서에 나왔던 기업의 신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큐레이션을 위한 빅데이터의 기반은 결국에는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고 고객의 숨어있는 니즈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닥칠 리스크를 갖다 경감시키며 얼마나 고객한테 선제적인 서비스를 대응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떤 회사에 가면 우리는 고객 정보가 참 많아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얼마나 빅데이터가 정형화되고 우리가 경영 자료로서 쓸 수 있는 양이 아닌 질로 문제가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고객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객센터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객의 감성을 저격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고객 여정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고객의 취향을 알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컨시어지 상담으로서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 고객센터의 상담 인력들이 얼마나 그런 능력, 상담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대한 훈련과 교육 같은 부분에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뇌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지식이나 이런 영역, 판단, 이성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객센터의 AI 지능화 부분이고, 이제 감성에 관련된 우측의 뇌는 결국에는 우리 상담 역량에서 발휘가 되는 부분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커뮤니티를 잘하고 고객과의 그런 소통을 잘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감성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능을 높일 수 있는 AI에 관련된 부분은 한 3단계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옴니 채널을 구축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를 자동화시키고 디지털의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딥러닝에 필요한 AI, 그리고 이제 고객의 정보, 그리고 아직 비정형화되고 암묵적 지식으로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형화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까지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고객센터의 직원들이 그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컨시어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객의 관계 유지, 또는 고객의 해지 방어, 또는 신규 매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성화 부분인데요. 우리 고객센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센터에는 얼마나 오래된 직원들이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사가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을 근무한다면 약 30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객센터에서 적어도 달인, 그리고 이게 만 시간의 그런 전문 인력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센터에서는 한 6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센터에는 6년 이상 경험적인 지식이나 이런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죠. 결국에는 이제 센터의 이직률을 갖다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들의 근로 강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사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객센터의 약 80%는 인바운드 고객센터인데요. 인바운드 고객센터에 이제
따르는 상담사의 이제 취향과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형 상담사를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CEB라고 하는 컨설팅 기업에서 실제로 상담사의 그런 성향을 분석했더니 고객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수행의 능력이 높은 사람은 공감형 상담사보다는 주도형 상담사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경청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말 끊지 않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기업이 과업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각종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도형 상담사로서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향과 그 체질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객센터 안에서도 데이터의 문해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신규 입사자들이나 상담사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전산 활용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식 기반의 상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산에 대해서 활용을 잘하고 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정보와 각종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객의 문제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 기업이 원하는 크로스셀링이나 업셀링 등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KT 100번의 고객센터에는 유선센터와 무선센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KMS, 그러니까 지식관리 기반의 SMG 조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핸드폰 팔던 직원들도 인터넷을 팔고, 인터넷을 팔던 직원이 핸드폰을 팔 수 있도록 지식관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을 통해서 현재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비접촉 채널 중에 고객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까지 신규 매출을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드워킹에서 스마트 워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군데서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문화를 가졌다면 이제는 여러 곳에서 혼자 있어도 되게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직 문화도 이제는 통제와 감독에서 개인에 대한 진단과 관리로 변환되어야만이 우리가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큐레이션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효용성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업이든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경영적인 도전을 해나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센터의 속성 자체가 코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 우리의 물가도 그리고 기타 비용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디지털 큐레이션을 하는 것은 비용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를 낮추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증진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또는 알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고객센터의 미래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막 만들 때만 하더라도 언택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하는 때에는 온택트라는 말로 또 변화가 되고 있고 하루하루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원주민의 말 중에 미타구의 오야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미타구의 오야신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 6년 동안 고객센터 운영과 마케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의 서비스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느 노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닮아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해서 고객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객센터의 진화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희망을 가지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회원사가 되시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